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경제특파 뉴스 쏙쏙 경제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입니다. 내년에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근로자 수가 300만 명을 넘어설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업체에 대한 적발과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인데 이로 인해 최저임금 인상이 전반적인 임금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찾아가지 않은 로또 당첨금이 1,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 당첨금이 5천 원이었지만 수십억 원에 달하는 1등 미수령 당첨자도 해마다 꾸준히 나왔습니다. 시원하게 먹을 수 있어 여름철 주스나 빙수 재료로 많이 쓰이는 수입 냉동 과일 일부 제품에서 최대 허용치의 5배가 넘는 대장균군이 검출됐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이 올해 2분기 4,236억 원의 영업 손실을 낸 것으로 잠정 집계돼 영업이익 흑자 전환에 실패했습니다. 대우조선은 회계법인의 보수적인 감사에 따라 적자 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광복절 연휴 기간에도 출근하신 분 계십니까? 정규 근무 시간도 모자라서 시간 외 근무에다가 주말까지 나와 일하는 한국 근로자들. OECD 국가 중에서도 멕시코 다음으로 우리나라 근로자가 가장 긴 시간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자, 그렇다면 임금은 제대로 받고 있을까요? 경제부 염혜원 기자가 꼼꼼하게 따져봤습니다. 자,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일터에서 보내는 시간이 선진국 클럽으로 불리죠. OECD에서 제일 길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OECD가 회원국들의 지난해 연간 근로시간을 조사해봤는데요. 우리나라 순위 안타깝게도 거의 최상위권입니다. 우리나라 취업자는 평균 2,113시간을 일했습니다. OECD 회원국 가운데 두 번째로 많았는데요. 노동시간 1등은 멕시코였습니다. 2,246시간을 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대로 일한 시간이 가장 적은 나라는 독일입니다. 1년에 1,371시간을 근무했는데 하루 8시간 근무한다고 치고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1년에 4.2개월을 더 쉬는 셈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장시간 근로로 악명이 높았던 일본, 요즘은 어떨까요? 지난해 1,719시간으로 우리보다 1년에 2달 정도 근무 시간이 짧았습니다. 자, 그렇군요. 이렇게 일을 많이 하면 월급이라도 좀 두둑해야 위로가 될 텐데요. 임금은 제대로 받고 있습니까? 연간 평균 실질 임금을 따져봤는데요. 네. 일본, 독일과 다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물가를 반영한 구매력 기준 연봉이 우리나라는 33,000달러 정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보다 넉 달 덜 일하는 독일은 어떨까요? 45,000달러로 10,000달러 이상 더 많았습니다. 우리보다 2달 더 쉬는 일본은 높은 물가를 반영해도 구매력 기준 연봉이 2,000달러 이상 더 많았습니다. 노동시간이 가장 길었던 멕시코는 시간당 임금, 연간 임금 모두 최하위를 기록했고 룩셈부르크는 근무 시간은 OECD 회원국 가운데 6번째로 적었지만 임금은 가장 높았습니다. 자, 이 노동시간만으로 보면요. 우리나라는 8년째 OECD 회원국 가운데 2위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자, 노동 환경이 나아지지 않는다는 뜻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네, 직장인의 애환을 잘 보여줬던 드라마 미생이 큰 공감을 얻었던 것도 그래서입니다. 노동 환경을 바꾸는 데는 기업 경영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할 텐데요. 올해 초 한국경영자총협회 박병원 회장의 발언이 논란이 됐습니다. 근로자들이 수당을 받기 위해서 연장 근로를 선택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장시간 근로가 청년들이 취업할 기회를 뺏고 있다고 얘기한 건데요. 근로자 스스로 고용을 늘리고 또 삶의 질을 추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누리꾼들은 야근 안에서 일 밀리면 잘리고 휴가 내면 눈치 보인다며 이것이 한국 경영자들의 입장이냐고 분노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근로자 수가 280만 명, 내년에는 더 늘어서 313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 6명 가운데 1명이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선진국 클럽에서 근로시간은 8년째 2등을 하면서도 연봉은 22등. 그런데도 시간 외 수당 욕심에 삶의 질까지 스스로 떨어뜨리는 존재라는 지적까지 받으니 직장인들의 어깨는 오늘도 참 무겁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네, 사상 최저 금리 시대,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다가 신용등급이 낮아서 거절당한 경험 혹시 있으십니까? 이 신용등급은 떨어지기는 쉬워도 올리기까지 긴 시간이 필요해서 관리가 중요한데요. 금융감독원, IT금융정보보호단 장봉희 부국장과 신용관리 요령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장봉희입니다. 예, 그 신용관리에서는 연체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예, 그 신용카드 결제일에 이런 경우 있습니다. 통장 잔액을 신경 쓰지 못하고 있다가 실수로 연체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이렇게 단 며칠 적은 금액이라도 연체가 되면 신용등급에 타격을 줍니까? 좀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고요. 네. 일단 그래서 자동이체가 중요하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신용카드 결제 대금이나 그 대출 이자 등을 5영업일 이상 10만 원 이상 연체를 하면 개인 신용조회사로 제공되고 개인 신용평가 시에 반영이 됩니다. 네. 따라서 이러한 연체 정보는 부정적인 정보에 해당돼서 신용평점 또는 신용등급 하락에 주요한 요인이 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여러 건이 동시에 연체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 예. 이럴 때는 어떤 것부터 갚는 게 유리합니까? 보통 그 금융 소비자가 연체 금액이 큰 걸 먼저 갚으려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연체 기간이 길수록 신용등급 산출에 부정적인 요인을 미치기 때문에 연체 기간이 긴 것부터 우선 갚아야 됩니다. 네. 가장 오래된 것부터 갚아라 이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대출도 없고 뭐 연체도 없는데 신용등급이 1등급이 아닐 수도 있습니까? 뭐 그렇다면 그 이유는 뭡니까?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개인 신용조회사인 코리아 크레딧 뷰로, 나이스 평가정보, SCI 평가정보에서 각 개인의 신용등급을 수집하고 신용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그 평가 항목으로 보면 상환 이력 정보가 있습니다. 연체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예. 현재 부채 수준이 얼마나 되는지, 그다음에 은행이나 대부업체, 저축은행의 그 신용대출이나 대출을 얼마나 받고 있는지, 그리고 뭐 신용카드나 대출의 거래 기간을 가지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네. 아무리 그 부자라 하더라도 돈이 많다 하더라도 신용평가를 할 수 있는 금융거래 정보가 없으면 당연히 본인의 생각과는 다르게 낮은 네. 신용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허. 자, 그렇군요. 또 연체가 없다고 해도 이 1금융권이 아니라 2금융권 대출을 받으면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도 있다고요?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은행 같은 경우에도 이게 은행이나 저축은행, 대부업 여러 가지를 가지고 개인 신용조회에서 신용평가를 하고 있는데 네. 1금융권, 은행보다는 2금융권 쪽이 그 나중에 부도율, 그 연체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쪽 2금융권 대출을 받게 되면 상대적으로 신용평가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더 많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짧게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봉희 부국장님은 신용등급 괜찮으시죠? 예, 잘 관리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 평소에 조금만 신경 쓰면은 신용등급 잘 받을 수 있는 관리 노하우 좀 알려주시죠. 우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 번 신용을 얻으면 앞길이 저절로 열립니다. 그리고 네. 신용은 보이지 않는 재산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신용의 진가를 발휘하게 되죠. 그런데 가장 기본이 이겁니다. 어렸을 때, 대학생 때부터 소액이라도 절대 연체하지 않는 습관을 가져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가 자신의 신용등급에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그 3개 신용조회사에 들어가 보시 홈페이지에 가시면 자기의 신용등급이나 신용평점을 무료로 연 3회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예. 우선 자신의 신용등급이나 신용상태를 알아야만 향후에 내 신용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관리를 평소에 좀 관심부터 가져보자 이런 말씀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뭐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되면 또 신용에도 유리하겠죠. 주요 대기업들이 이달 말부터 하반기 신입사원 공채에 돌입합니다. 기업들은 현장에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인재를 선호한다고 하죠. 때문에 직무 적합성이 채용 시장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신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낙타가 바늘구멍 뚫기보다 어렵다는 대기업 하반기 공채가 이달 말부터 시작됩니다. 첫 시작은 현대차로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하반기 신입 채용과 동계 인턴 모집을 시작합니다. 분야는 플랜트, 전략 지원 등으로 인적성 검사와 면접 등을 거쳐 12월 최종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삼성그룹은 채용 일정을 확정하지 않았지만 예년처럼 다음 달 초부터
서류 지원을 받기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학점 제한을 없앴고 이전과는 달리 직무 적합성 평가를 통과해야만 직무 적성 검사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SK그룹은 다음 달 초 공채 일정을 시작해 대졸 신입사원 1,600여 명을 뽑을 예정이고 LG그룹도 다음 달 안으로 채용을 시작할 전망인데 최대 3개 회사까지 중복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채용 규모는 다소 줄어들 전망입니다. 실제로 한국경영자 총협회가 조사한 결과 올해 신규 인력 채용 규모는 지난해보다 4.4% 줄어들 것으로 보여 2년 연속 감소가 예상됩니다. 당락은 직무 적합성이 좌우할 전망입니다. 한 취업 포털 업체가 하반기 채용 특징에 대해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44%가 직무 적합성 평가 강화를 들었고 이어 인성평가 강화, 실무 경험 강조 등을 꼽았습니다. 특히 전문가들은 실무 면접을 가장 중요한 평가 전형으로 꼽았습니다. 올 하반기에 가장 기업들이 중요하게 평가하는 전형으로 실무 면접 전형을 꼽고 있기 때문에 지원자들 같은 경우는 본인이 실무에 얼마나 적합한지 또 실무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를 잘 설득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원자의 스펙이 갈수록 상향 평준화되고 있어 직무 능력 외에 인성도 중요한 채용 잣대가 되고 있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삼성전자가 SM성 이렇게 회사명을 바꾼 걸까요? 삼성전자 영어 로고에서 A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왜 그런 건지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자,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삼성전자를 검색해 공식 웹사이트에 들어가니까 영어로 된 삼성 로고에서 A가 빠진 채 비어 있습니다. 혹시 해킹이라도 당한 걸까요? 아닙니다. 바로 혈액이 부족한 상황을 알리기 위한 글로벌 헌혈 동력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국제적십자연맹이 주관하는 이 캠페인에 참여하는 업체들은 혈액형을 나타내는 A, B, O 알파벳을 지운 채 각자의 로고를 게재하면 됩니다. 삼성전자는 오는 21일까지 우리나라는 물론 15개 나라 공식 웹사이트에서 A를 빼고 표기합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캠페인으로 더 많은 사람에게 헌혈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8월 중순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지금쯤이면 휴가 다녀오신 분들 많을 텐데요. 그런데 휴식과 재충전을 위해서 떠났지만 정작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자, 올해 여름 휴가를 다녀온 국내 직장인 500여 명에게 물어본 결과 10명 중 8명은 휴가 후유증이 생겼다고 답했습니다. 잘 쉬었더니 일이 더 잘 되더라 이런 응답은 20%에 그쳤습니다. 어떤 후유증이 많았을까요? 무기력감과 업무 의욕 상실을 4명 중에 3명꼴로 답해 가장 많았습니다. 자, 그리고 피로 누적과 체력 부진, 수면 장애 등을 겪는 직장인도 많았습니다. 자, 이렇게 휴가 다녀오면서 오히려 후유증이 생기는 이유로 주요 기업들의 휴가가 대부분 7월 말, 8월 초쯤에 몰렸다는 점이 꼽힙니다. 직장 내에서도 그 시기에 휴가를 쓰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어 유명 해수욕장이나 계곡으로 가는 꽉 막힌 도로와 피서지에 붐비는 사람들로 오히려 피로가 더 쌓인다는 겁니다. 자, 후유증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업무 복귀 전 하루 이상 푹 쉬는 방법을 가장 많이 쓰고 있었습니다. 또 규칙적으로 생활하거나 낮잠을 자는 등의 방법으로 빨리 일상에 복귀하려고도 하지만 실제 정상 생활 리듬을 회복하기까지는 2.8일이나 걸린다고 하는군요. 영화 트랜스포머 시리즈에서 주인공 범블비로 나오는 스포츠카 쉐보레 카마로 SS가 다음 달 국내에 출시됩니다. 한국 GM은 강렬한 디자인과 주행 능력이 특징인 카마로 SS를 9월부터 본격 판매한다며
지난 6월 부산 국제모터쇼에서 공개된 이후 사전 계약 700대 이상을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카마로는 미국 시장 조사 업체인 JD 파워가 지난 9일 발표한 올해 자동차 상품성과 디자인 만족도 조사에서 중형 스포츠카 부문 1위에 올랐습니다. 지난 12일 광복절 특별 사면으로 자유의 몸이 된 이재현 CJ 회장이 전 계열사 사내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각자 위치에서 열심히 해준 모든 CJ인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난 3년은 육체적, 심적으로 참 힘든 시기였지만 버틸 수 있었던 것은 회사와 CJ인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한화그룹 계열사 한화케미칼과 OCI 계열사 유니드 등 국내 4개 기업이 지난 13일부터 시행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한화케미칼과 유니드의 기활법 적용 여부는 사업재편심의위원회 등의 심사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하순 최종 결정될 전망입니다. 현대모비스가 자율주행 등 미래 자동차 기술에 주력하기 위해 신입사원의 절반을 연구개발본부에 배치했습니다. 상반기 대졸 공채 신입사원 152명 중 55%인 84명을 연구개발본부에 배치하고 이 가운데 20% 정도는 컴퓨터 관련 학과 출신으로 뽑았다고 밝혔습니다. 현대모비스는 자율주행 기술이나 친환경 기술 등 미래 자동차 기술의 기본이 되는 전장 분야에 개발 인력을 집중 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이 국가 미래과학기술 육성을 위해 운영해온 삼성 미래기술 육성 사업이 오늘 운영 3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기초과학 분야 92건, 소재기술 분야 59건, ICT 분야 60건, 신기술, 미래기술 분야 32건 등 모두 243건의 연구 과제를 지원했고 연구에 참여한 인력은 총 2,500여 명에 달합니다. 삼성 미래기술 육성 사업은 민간 기업이 국가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연구비를 지원하는 최초의 연구개발 지원 사업입니다. 오는 2022년까지 연구비 1조 5천억 원을 지원합니다. 네, 광복절 연휴 끝나고 돌아온 화요일 쏙쏙 경제는 여기까지입니다.